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03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26,1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96명, 해외 유입은 7명입니다. 잠시 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오늘 다시 또 100명을 넘어섰네요. 예, 100명 안팎으로 이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발생은 96명입니다. 수도권이 61명으로 전체 64%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수도권이 가장 확진자가 많습니다. 지금도 1,600여 명이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중증은 많이 줄어서 52명입니다. 사망은 한 분이 늘어서 누적 461명으로 치명률은 1.76%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 추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디서 많이 나오고 있나요? 이번에는 이제 골프 모임에서 대학 동문 골프 모임에서 한 30여 명 이상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조금 국내 발생이 늘어난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는 100명 안팎을 등락하고 있는데 소규모 감염, 집단 감염이 나타나면 조금 늘고 좀 줄어들면 또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양시설에서 많이 이제 확진자가 나왔었고 말씀드린 대로 골프 모임 또 소방서 안전센터 소방사까지 이제 감염이 되는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브리핑이 곧 시작할 것 같은데요.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10월 28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총 96명입니다. 네, 잠시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좀 더 나눠보죠, 이충현 기자와. 확진자가 이제 100명 안팎을 오르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뭐 일상에서 코로나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 네. 코로나가 종식이 사실상 조만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코로나와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는 국내 상황은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방역당국도 얘기를 하고 있죠. 가장 위험한 것은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 취약계층이 입원하고 있는 곳으로 침투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험층을 보호하는 거겠죠. 그래야 이제 치명률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환자 치료시설은 조금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8월, 9월에 이제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중환자 치료시설이 좀 모자란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유 있는 상태라서 방역당국이 지금 정도의 확진자 규모라면 어느 정도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가 이렇게 일상화가 되면서 그렇다면 거리 두기 단계나 방역에도 개편이나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10월 말에 이제 저희가 거리 두기 2단계도 갔었고 강화된 거리 두기 2단계도 갔었죠. 특히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처했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거리 두기를 이렇게 하면서 모든 시설을 똑같이 방역 조치를 하는 것은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어떤 시설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좀 맞춤형 방역 또는 맞춤형 방역이요? 그래서 이제 집합 금지나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네. 그 시설에 맞는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마 거리두기 단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가을철이 되면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트윈데믹이라고 하죠. 네. 사실 해마다 이제 11월부터 다음 해 한 4월까지 독감이 유행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손 씻기나 또 마스크 착용 등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서 네. 현재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전에 지난해보다 조금 낮은 숫자인데요. 그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감까지 같이 걸리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한 해 독감으로 폐렴에 걸려서 사망하시는 분이 해마다 3,000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만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받고 그다음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방역 당국이 보기에는 예방 접종과 이제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방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장 연결이 다시 된 것 같은데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국에 약 2,200여 개의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에 대해 11월 3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소비자 감시원을 통해 방역 수칙을 교육, 홍보하는 한편 유통협회를 통해 수칙 준수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숙박, 여행, 외식, 할인권 등 관광 지원 사업 재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후 그간의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10월 22일부터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 할인권 지원 사업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방역 관리를 기반으로 큰 문제 없이 전시,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서 소비 할인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간 보류되었던 숙박, 여행, 외식 분야의 소비 할인권 지원 사업을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까지 대규모 확산이 억제되고 있으며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통해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을 여행 주간은 취소하고 안전여행 캠페인을 전개하며 특정 관광지로 여행 수요가 쏠리지 않도록 오늘부터 여행 예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10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를 관광지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에 2,2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자체, 지역관광협회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수칙들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숙소, 관광시설, 식당 등 각 시설별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할인권 재개에 따른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광, 외식 업계가 더욱 철저하게 방역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단, 예약 취소 또는 연기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 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당초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준 완화에 따라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 서류의 경우에도 국세청 등의 소득 증빙 서류 외에 통장 거래 내역서나 본인 소득 감소 신고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 기간도 당초 10월 30일에서 11월 6일 18시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위기가구, 밀집지역 방문 등 적극적 발굴을 통한 지원에도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어느덧 9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어제 각 학회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코로나19 9개월,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방역, 의료, 사회 각 부문의 대응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 대응 체계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 코로나 우울 등 국민 정신건강과 위기 인식, 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포럼 영상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KTV 국민방송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포럼에서 논의된 것처럼 그간 체계적인 대응으로 급격한
환자 발생과 대규모 유행은 지속 억제하고 있으나 이제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 전략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방역과 의료 체계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유행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으며 겨울철 계절 독감과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 요인을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종식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두기의 기준은 그간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획일적인 폐쇄나 강제적 조치보다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조치, 자발적 참여의 유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성도 함께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과 내용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로 도심 주요 지역이나 클럽 등 유흥시설에 젊은층 인파가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운집하여 밀접한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무척 큰 상황입니다. 가급적 그날 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 시설에서도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소자분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앞서 현장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았네요. 네, 위기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특히 자영업자들 위주로 소득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 긴급 생계비 지원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는 25% 이상 수입이 줄어야 신청할 수 있었는데 25% 이하로 줄더라도 거기에 맞게 그 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4인 가구 신청을 하게 되면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지금 뭐 장기화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또 이뤄야 되고 또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8월까지 소비 할인권이 있었다가 이게 이제 8월에 또 대규모로 확산이 되면서 잠시 중단이 된 상태인데 네. 이 소비 할인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1월 4일부터 3만 원, 4만 원권 숙박 할인권을 100만 명에게 다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숙박과 외식과 여행 사업들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국의 관광도 장려하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그런 내용도 언급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진 상태에서 또 관광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10월 말부터 11월 31일까지, 11월 말까지 유명한 관광지, 사람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 점검을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에 잘 지켜지는지 또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우리가 언급을 했듯이 거리두기 기준이 현실화된다 이런 언급도 있었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장기화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을 저희가 멈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많은 피해들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거리두기 기준을 개편을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 일요일쯤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일괄적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권역별로 특성에 맞게 하고 또 업종별로 고려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특히 의료 자원을 고려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중환자가 많이 늘어나는지 의료 시설이 충분한지를 보고 그 영향이 되는지를 보고 거리두기 기준을 조금 권역별로 조정하겠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헬로윈 데이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 시내나 서울 등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서울시도 또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앞서 했었죠. 방역 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젊은 층은 많이 모이잖아요. 최근에 31일이 헬로윈 데이인데 서울의 클럽 40여 개, 또 감성주점 콜라텍 이런 유흥시설 150여 개에 대해서 서울시가 특별히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특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건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역 수칙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 한 번이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다시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젊은 층도 되도록이면 참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많이 모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불가피하게 참여한다고 해도 마스크 착용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2 대전 하나 시티즌의 주전급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프로축구 선수 가운데는 첫 확진 사례인데요. 남은 K리그2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선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K리그2 대전 하나 시티즌 소속 공격수 A 선수가 어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4일 전남과 원정 경기 뒤 동료 선수 3명과 함께 서울에서 가진 지인 식사 모임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지인이 식사 이틀 뒤 확진자로 판정된 겁니다. 식사를 함께한 A 선수와 동료 선수 3명은 곧바로 접촉자로 분류됐고 검사 결과 A 선수 1명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단은 선수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선수들을 모두 격리하고 오늘 선수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축구 선수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K리그2 일부 구단의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있는 리그 2경기와 승강 플레이오프가 대상입니다. 이 프로축구연맹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확진자와 접촉자는 최소 2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이 확진자의 마스크 착용 등 노출 상황을 따져 연관성이 있는 팀도 최소 2주 동안 경기가 연기됩니다. 지난 9월에는 한화이글스 투수 신정락 등 2명이 확진되면서 야구의 2부 리그 일부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축구연맹은 추가 확진자와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대전의 남은 경기와 승강 플레이오프 일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한다며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출범 지연을 끝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시정연설 내용 홍성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 문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선방하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고 방역 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특히 일자리가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일자리 유지 창출에 우선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또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추진과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고용 사회 안전망의 확충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의지가 단호하다고 했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국회를 향해선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 절실하다며 권력기관 개편 등 법안 처리와 공수처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평화 체제의 절실함이 확인된 계기라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라임 옵티머스 사건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또 통상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간담회에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로텐더홀 앞에서 특검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어 사전간담을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사를 받아들여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중 원내대변인은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당한 출석 불응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은 것처럼 비치게 했다며 검찰에 출석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추진되면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중저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중저가 집 한 채를 가진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만간 관계부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전세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와 가을 이사철 등 전세 시장에 다양한 불안 요인이 있지만 4분기 입주 물량이 예년을 웃도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면서 지난번 8.4 대책에 포함했던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초 분양 지분을 20에서 25%로 하고 이후 4년마다 10에서 15%씩 지분을 늘려 20-30년 뒤에 100% 소유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분양은 2023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공급주택 중에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홍 부총리는 불법 전매와 불법 중개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특별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2,000명이 단속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입학준비지원금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교복이나 학습 관련 교재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녀가 새 학기를 시작할 때 학부모 10명 중 8명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평균 지출 비용은 약 50만 원으로 교복과 같은 의류비, 교재비, 사교육비 등에 주로 쓰입니다. 중고등학교 가면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게 교복비가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때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학습 관련 교재 이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와 서울시 교육청이 이런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입학준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중고과정 특수학교 등의 1학년으로 입학하는 서울 거주 학생입니다. 부모의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입학준비금으론 교복과 체육복 등의 의류, 학습 도서, 또 원격 교육 확대에 따라 태블릿 PC와 같은 스마트 기기 등을 구매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원 금액은 일단 3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해마다 대상 품목의 물가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사용처가 제한되는 만큼 소상공인 점포 결제 수단인 제로페이로 충전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무상교복 또는 대상이 한정된 입학준비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주는 건 서울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상자는 약 14만 명, 필요 예산은 430억여 원입니다. 성동구와 관악구는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는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고 예산 부족으로 고심해온 서울시도 교육청이 다른 예산을 조정하면
분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25개 자치구에서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은 조만간 분담 비율을 확정하고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내년부터 입학준비금이 지급되기 위해선 서울시 의회와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승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부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보고받았는지 등 사실상 윤 총장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 지난해 5월 불기소 처분이 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총장께서는 그 내용을 처리 과정에서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에 해당 수사에 대해 합동 감찰을 벌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 추적 등 기초적 조사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봐주기 수사나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진상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또 추 장관은 사건 처리 내용이 당시 중앙지검장인 윤 총장에게 보고됐는지도 사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피해 규모가 컸는데도 중요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위까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당시 부장검사로 수사를 맡았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부실 수사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전파진흥원 측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내부 경영권 다툼에서 비롯된 사건이라 강제 수사 등을 펼치는 게 적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번 지시로 윤 총장 관련 감찰은 라임 수사 관련 의혹과 언론사 사주를 부적절하게 만났다는 의혹을 포함해 3가지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